그럼 건강식품 연구회가 주최하는 제3회 건강기능식품 연구회 학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침이니까 박수도 한번 시작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학술 강연에 진행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기능식품 연구회 간사장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간사장이라는 게 일본 말이라 일본에 차용했다고 그래서 위원장이라 하는데 저희는 아직도 간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건강식품 연구회 간사장으로 계신 정우식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고 인사 말씀과 함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건강기능식품연구회 간사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학교 정우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또 공부하러 오시느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연구회 학술 강연의 주제로 건기식 원료의 AI 응용 연구 기술입니다. 요즘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또 건기식에서는 생소한 분야이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세 분의 연사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말이 여기 많이 적혀 있는데 우리 점심시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인공지능 기반 기능성 소재 탐색 및 단백질 결합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칼리시의 최재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주식회사 칼리시 대표 최재문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게 학술 대회인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학문의 깊이가 이게 여러 교수님보다는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학문들을 통합하고 이거를 산업화하는 측면에서 제가 발표를 한다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세상을 위한 의미 있는 발견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 플랫폼을 서비스해 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이제 기능성 물질이나 신약을 발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리간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물질 기반으로 이제 탐색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단백질 구조에 기반해서 어떤 물질을 설계하거나 스크리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를 하고 있고, 저는 베일러 의대에서 이제 단백질 구조학과 생물정보학을 전공을 해서 구조학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접목을 해서 이러한 새로운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기존의 기능성 소재 발굴의 패러다임은 어떤 추출물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인삼에서 이렇게 어떤 뭐 추출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성분을 쳐가지고 보시는 뭐 특허 나온 것처럼 이제 이렇게 세포에다가 쳤을 때 이제 퍼센트 이니비션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저해가 100%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러스가 자라지 않는다. 요 X축은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100% 자라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이 특허로 나올 때는 약물이나 기능성에서는 좀 성과가 안 좋은 경우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포의 사멸을 나타내는 건데, 세포의 사멸이 쭉 보시면 이제 이 세포가 100% 살아있다가 물론 바이러스도 100% 죽지만 세포도 100% 죽는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독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시가 되는 거죠. 뭐 바이러스가 죽은 게 아니라 세포가 죽어서 바이러스가 사라져버린 이런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작위로 스크리닝을 할 때는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작용 기작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본 요 특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파페인 라이크 프로티에이즈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백질들을 타겟으로 하려고 했고, 그 단백질을 대장균에서 발현을 해서 그 단백질을 이제 통해서 이제 어떤 어세이를 정립을 하고, 그 정립된 어세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스크리닝하는 방법이 이제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단지 이제 어려운 측면이라고 한다면, 기능성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제 천연물을 추출해야 되고, 추출 방법에 따라서 혹은 그 천연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수확식이나 뭐 그 수확 부위나 뿌리를 하느냐 이파리를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물질의 조성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때는 결과가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어떤 때는 세포가 이렇게 사멸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바꿔보자 하는 시도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신약 개발에서는 이거를 이제 단백질 도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국어로는 이제 가상 탐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프로티에이즈의 단백질 구조를 알고 있으니 그 단백질 구조에, 알려진 단백질 구조에 요 약물을 이제 하나씩 대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인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세노사이드의 다양한 성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러리로 구축을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대입을 해보고 어떠한 형태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약 효과가 나오고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알고리즘에서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킬로칼로리 퍼 몰로 표시되는 저러한 상수들은 단순하게 이제 약물이 어떤 단백질에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지만 고려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강하게 결합하는지 약하게 결합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표지만, 이 결합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다수의 단백질 분자들이 존재하고, 약물도 하나의 이 약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농도로 존재를 할 때 제약산업에서 얘기하는 이 약물이 뭐 마이크로몰 단위의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 약물이냐 아니면 나노몰라 단위의 효능을 나타내느냐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비교치를 제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는 실험을 통해서만 측정이 가능한 값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바인딩 어피니티 혹은 한국말로 바꿨을 때는 결합 친화력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이런 실험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직접 해보지 않고도 다양한 천연물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런 인공지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모델들이 있고, 저희 회사가 파마코넷이라는 구글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 파마코넷에서 하고 있는 주력이 이렇게 이제 결합 친화력을 예측하는 모델들을 저희가 구축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인공지능 회사들도 이제 어떤 설치형으로 리눅스 서버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대충 오픈 소스로 구현이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그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죠. 디퓨전 모델 같은 모델들은 이제 어떤 단백질과 화합물, 천연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약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합을 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결합이 돼 있는지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언어 모델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벨상 받으신 데이비드 베이커 랩에서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이러한 생성형 모델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보여 있는 RF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저렇게 이제 단백질 구조의 어떤 리간드, 천연물이나 화합물질들이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겠다라고 생성을 해줘요. 생성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챗GPT가 어떤 뭐 피자에다가 시멘트나 본드를 넣어서 붙여서 먹으면 맛있다라고 생성을 해주면 이런 것들은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환각 현상을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지만 이렇게 전문 영역으로 오면 저 RF 디퓨전이 만들어낸 거나 저희 파마코넷이 만들어낸 거나 둘 다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걸 봐도 어느 게 어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딱 특정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각 현상이 몇 %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에서 5% 정도의 환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환각 현상 5%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전문 영역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파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화합물인데 탄소를 녹색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보면 단백질을 뚫고 지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벽을 뚫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 탁자를 마우스가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는 없거든요. 단백질도 동일하게 이 약물이 결합을 할 때 이렇게 표면에 결합을 하는 거지 이렇게 뚫고 지나간 형태로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학자들은 이거를 알 수 있지만 다른 전공 필드에 있는 바이올로지스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성형 언어 모델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조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기능성 물질이나 어떤 약물을 발굴을 한다라고 할 때는 단백질 구조학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생물학자나 생화학자나 그다음에 식품화학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콜라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어떤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라든가 슈레딩거 플랫폼들은 라이센싱 피가 노트북에 한번 설치를 할 때마다 뭐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접속 환경도 이제 뭐 윈도우에 설치를 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화면을 같이 보고 이 구조학자가 잠깐 들어와서 보니 이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준 거는 뭐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제약이 있어 왔는데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AI에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AI가 환각 현상을 나타내거나 잘못된 것들을 고쳐준다는 개념인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먼 인 더 루프의 개념을 가져와서 멀티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으로 지금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통합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점은 이제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은 현재는 리눅스에 설치를 하고 어떤 인공지능의 플랫폼들을 사용을 해서 뭐 코딩이 들어가거나 뭐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들이 많은데 저희는 챗GPT보다는 조금 먼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웹 인터페이스로 적용을 하려는 시도를 했고, 지금 챗GPT 쓰시는데 뒤쪽에 있는 LLM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챗GPT로 물어보시잖아요. 요즘은 또 핸드폰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리눅스 환경에만 집착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 버전 3를 릴리즈하면서 안드로이드 타블렛, 핸드폰, 그리고 뭐 노트북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 웹페이지, 크롬 브라우저나 아니면 엣지 브라우저 뭐 이런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하시면 동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버튼 요거를 각각의 모듈을 끌어다가 연결만 시키면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로 특허를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투자를 유치를 할 때 그 투자 심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뭐 인공지능 그 구글이나 이렇게 큰 회사들에서는 대형 언어 모델을 이제 LL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형 언어 모델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이 어떻게 그렇게 큰 문제를 풀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형 언어 모델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몰려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어차피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가 있고, 저희는 이제 큰 문제를 풀지만 이 큰 문제를 큰 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델로 쪼개서 각각의 작은 모델들이 모여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의 접근 방법을 오래전부터 추구해 왔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다 놓는 저 네모난 카드 하나가 각각의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이 저 중에는 이제 몇 개는 언어 모델이기도 하고 몇 개는 이제 다른 모델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이제 파마코넷의 정확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인공지능 모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독성을 예측하는 모듈의 정확도가 틀리고, 그 다음에 결합 친화도를 예측하는 모델의 정확도가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은 모델들을 조합을 해서 큰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장점으로는 대형 언어 모델을 한꺼번에 학습시킬 때는 굉장히 큰 서버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오픈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강남 아파트 한 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 번 훈련시키는데, 근데 이제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몇만 번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중간에 어떤 개선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각각의 작은 단위로 쪼개놨기 때문에 어느 특정 모듈, 예를 들어서 독성 예측을 개선하고 싶다, 여기가 조금 더 성능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만 떼어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삽입을 하면 되는 형태라서, 저희는 이제 조금 그런 대형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능성 물질이나 천연물 혹은 신약 물질을 발굴한다라는 게 인공지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문제의식은 저희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공지능으로 어떤 거를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고 한 게 보통 이제 지금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4조 원에 달하는 이 투자금을 투입한 미국의 리커전이라는 회사도 아직도 임상 2상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 인공지능이 그렇게 뛰어나야 되는데 어떤 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적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금맥 골드러시가 일어난 것처럼 어떤 중요한 거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인공지능과 더 하나의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이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 찾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 미국의 지도를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금을 찾는 확률을 높이려면 저 미국 땅을 다 뒤지면 전부 다 샅샅이 바늘 구멍 하나 놓을 자리만큼씩 전부 다 많은 지역을 탐색할 수 있다면 확률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땅이 제가 공부를 했던 저 텍사스만 하더라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저기를 다 탐색을 하려면 몇 수십만 명의 광부들을 동원을 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다 탐색을 하고 나서 느끼는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
금이 텍사스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휴스턴에는 금이 안 나옵니다. 왜냐? 금은 다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그것도 지질학적으로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이 요 결정을 맺으려면 이 석영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광물질이 있는 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수맥이 같이 존재를 해야 금이 결정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런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물질을 발굴하는 접근 방법은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 라이브러리를 탐색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신약을 발굴할 때는 이 라이브러리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은하에 존재하는 별들은 보통 10의 7승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징크라고 얘기하는 라이브러리들, 보통 이제 신약 개발에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들의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숫자가 10의 7승계입니다. 근데 대형 제약사들에서 쓰고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들, 에나민이 제공한 라이브러리들 보통 10의 20승이 넘어가는 굉장히 큰 숫자들이에요. 여기에서 뭐를 전부 다 탐색할 수 있어야지만 훨씬 더 좋은 물질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장벽은 그 물질을 발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이 단백질의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지까지 우리가 이 가설을 세우고 이런 형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약효나 효능을 낸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빅데이터를 스크리닝해 봤더니 A서부터 A, B, C라는 물질, 기능성 물질들,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고 얘기한다면 진세노사이드에 이런 슈가가 하나 붙어 있는 거, 두 개 붙어 있는 거, 두 개 다 효과가 있는 이유는 슈가가 단백질의 어떤 기능성에 있는 이 물질에 효과를 주는 부분이 아니고, 효과를 주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이트로젠을 포함한 아마인기가 이제 이쪽에 아스파틱 액시드와 인터액션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보편타당한 어떤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약산업에서는 파마코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플랫폼의 큰 특징은 빅데이터를 서치를 해서 파마코포라는 걸 규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합쳐져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파마코포를 규명하는 단계까지 되어야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러한 물질들이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것들을 어떻게 전부 다 탐색을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게 단백질이고요. 단백질의 활성 부위를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찾아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각형 박스로 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거를 미국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별로 50개 주가 이렇게 있죠. 그 50개 주를 나눠 놓고 쭉 탐색을 해보니까 어디서 금이 제일 많이 나와? 저기 색깔이 진하게 돼 있는 부분에서 금을 찾은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물질, 좀 효과가 있는 물질을 찾은 횟수들을 탐색을 해보니까 한 군데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특징을 가진 화합물질들, 기능성 물질들이 모여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탐색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탐색하는 형태로 저희는 이제 발굴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글로벌 미니마라고 해서 이 케미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캘리포니아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느냐, 사실 기존에 보이는 방법대로 저렇게 라이브러리를 사서 저게 한 3만 불 정도 되는, 세 판에 3만 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라이브러리나 천연물 라이브러리를 탐색을 한다면 한 개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를 하느냐,
저렇게 한 개를 어떻게 발굴을 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했을 경우에 다른 우리보다 큰 사이즈에 있는 대형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되는구나. 이거와 비슷한 애들, 이거보다 더 넓은 영역을 우리가 탐색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물질을 발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힌트를 줄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저희가 어떤 체계적으로 단백질 구조에 기반을 해서 물질들을 다양하게 스크리닝을 하고 다양한 후보 물질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 쪽에 화학 쪽에서는 이제 마쿠시 클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이벤젠 링의 작용기 R1 펑셔널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작용기 R1, R2, R3의 형태로 특허를 제출을 하고 혹은 어떤 이런 성분들을 포함하는 뭐 다양한 소스들을 지정을 한다. 이게 단순히 진세노사이드가 홍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카도 특허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동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떤 라이센싱 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이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거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췌장암에 관련된 어떤 기능성 물질이나 이제 약물들을 스크리닝하는 단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다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 빨갛게 나오지만 저희 이제 요 언어 모델의 일종인데 시퀀스를 이제 단백질 서열들을 언어로 생각을 해서 어디가 중요한 부위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서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융합한 그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인딩 어피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약물의 이제 세포 실험 농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예측을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세포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물질들 화학 케미컬 구조만 집어넣어 주면 이제 어느 정도 세포나 동물 내에서 이런 ADME 그러니까 흡수, 배출, 대사 이런 독성에 관련된 어떤 지표들을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대비 약물의 농도, 기능성 물질의 농도를 올려줌으로써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줄어드는 좋은 결과를 빠른 단기간 내에 이렇게 이제 이게 한 1년 이내에 실험을 완료할 수 있는 이유도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기존에 이제 실험을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신약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단백질 구조이기만 하면 전부 다 영역을 넓혀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요 사례를 가져왔는데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메탄을 생성을 하는 박테리아의 11개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단백질 서열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단백질 서열을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했고 그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떠한 천연 물질이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 물질이 이 단백질을 억제시켜서 메탄 발생을 줄여줄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보시는 것처럼 도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사료 첨가제들이 주로 항생제를 소한테 먹였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이면 이제 소 반추위에 있는 정상적인 미생물들도 죽기 때문에 소화가 덜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당연히 소가 빨리 안 크겠죠.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제 그런 정책은 좀 잘 안 쓰려고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최초로 먹는 사료 대비 약 메탄 한 17% 정도 저감시켜 줄 수 있는 메탄 생성균의 선택적인 어떤 저해제, 천연물 저해제를 성공적으로 발굴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팍스로비드나 아니면 뭐 렘데시비르, 로피나비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나왔던 것처럼 프로티에이즈라는 단백질 하나만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물질을 발굴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해당 약물이 상호작용하는 잔기, 아미노산 잔기가 변형이 일어나면,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바이러스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이러스 지노메에 존재하는 16개 단백질들을 또 AI가 분석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생각되는 7개의 단백질을 대상으로 어떠한 물질이 이 7개의 단백질을 동시에 저해함으로써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서 저해가 일어나는 저해를 할 수 있는 물질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스테르 연구소에 블라인드 테스트로 보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와 동일한 형태의 약효과를 나타내 주지만 독성은 없고, 그리고 변이에도 강한 물질을 저희가 찾았고요. 저희가 이거를 미국에서 창업했을 때 한 2018년 그쯤에 이제 비슷한 타겟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인공지능이 이제 초창기였고 500개를 합성을 해서 실험을 했다. 그때 돈도 많이 들어갔고 500개 정도 합성을 해서 실험을 하려니까 포스닥들도 지치고 연구원들도 지치고 이제 그래서 이제 500개쯤 하다가 접었는데, 이게 한 20개 정도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효율을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약 거의 뭐 굉장히 많은 효율을 실질적으로 달성을 했고, 이런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보여드렸는데, 이 외에도 저희는 한 50개 정도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제약사나 이런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포 실험까지 거의 다 워킹을 한다. 단지 마우스 모델에서는 아직도 인공지능이 조금 더 많이 분발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동물 실험을 설계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기술력들이 좀 축적이 되어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저는 이제 약 한 20년 동안 단백질 구조를 기반으로 단백질 설계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노로바이러스 연구를 하고 있었고, 여러 한 기술들을 이제 다케다의 기술 이전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에 이제 IBM 왓슨에서 인공지능 개발하던 이제 다니엘 박사하고 우리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있었던 박영빈 박사하고 이제 초기에 이제 저희가 창업을 그렇게 하게 됐고, 현재는 이제 저희가 웹으로 웹 플랫폼, 챗GPT처럼 웹 형태로 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트란이 이제 12년 차 그 MLOps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 팀에 조인을 해서 서버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고, 크리스틴 같은 경우에는 UAT에서 이제 AI 쪽으로 석사를 마치고 이제 저희 AI 모델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 조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스트 컴퓨터 전공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웹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이제 레이어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개발자들은 이제 이런 융합형 인재로 열심히 저희 플랫폼을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마코넷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탐색하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해 주신 최재문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고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세 분의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연물의 생리활성 및 유사성 예측 인공지능 기반 내추라 프리딕터 모델의 소개 및 응용이라는 주제로 세아 바이오 솔루션의 김선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세아 바이오 솔루션의 김선호입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자주 섰었습니다. 예, 자주 섰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해외에 있는 인허가 관련된 상황들, 각국의 소재의 동향들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저도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저희 회사가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물정보학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꿨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로 기능성 소재와 그다음에 AI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로 17년 된 회사고요. 원래는 헬스케어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그리고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것과 함께 AI 기반의 생물정보학, 그래서 두 필라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같이 코옥을 하고 있는 국내외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회사들, 그리고 거꾸로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회사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네이처 프로딕타 모델을 응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여기에 지금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아주 간단한 기본 개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바이오 쪽, 건강기능식품 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의 네이처 프로젝타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사이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지능 정보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AI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AI의 가장 중요한 핵심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제 기계학습,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빅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막 단어들이 혼재가 돼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의 정보를 처리하는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신경망의 기술을 이용을 한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AI가 지금 아주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의약품 쪽, 특히 드럭 디스커버리 쪽에 대해서는 뭐 이미 워낙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의약품에 관련되는 쪽은 좀 제외를 하고요. 오늘 좀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몇 개 회사들에 대해서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우리에게는 화장품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로레알입니다. Create the beauty that moves the world.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더 이상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바꿨죠. 이 회사가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AI를 이용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이름이 브랜드 이름이 뷰티 지니어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생성형 AI이고요. 고객 맞춤형의 뷰티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해 1월달 라스베가스의 CES에서 로레알의 CEO가 키노트 스피커로 실질적으로 강연 한 세션을 맡을 정도로 자사가 앞으로 AI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뷰티 지니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로레알은 주로 헬스케어 중에서 뷰티에 관련되는 스몰 랭귀지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비자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에게 친숙한 식품부채 중에 하나인 이제 네슬레입니다. 네슬레는 AI를 푸드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제 주요 내용으로 봤었을 때 한 3가지 정도 예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쿠키를 만드는 쿠키 레시피, 코치, 루스라고 하는 코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GPT, 이게 GPT라고 하는 게 Generative Pre-trained Transfer의 약자인데, Generative라고 하는 것이 생성형이라는 것이죠.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생성형인 것인데, 네슬레가 자체적으로 스몰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네스 GPT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고 있는 예 2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네스 GPT에 대한 내용이고요. 먼저 네스 GPT에 대한 내용을 올해 6월 달에 공식적으로 런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เทคโนโลยีทำให้ develop Nest GPT ขึ้นมาใช้ในองค์กรของ Nestle โดย Nestle ได้ invest generative AI ที่ชื่อว่า Nest GPT นะครับเพื่อช่วยเพิ่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เช่นสรุปงานการวางโครง Presentation ตอบคำถามในแต่ละสายงานร่างอีเมลร่างคอนเทนต์ช่วยดูแกรมมาและช่วยแนะนำในการเขียนอีเมลโดยการนำ RAG เทคโนโลยีมาใช้เพื่อให้ AI 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 Chat to Document ได้ปัจจุบันเรามีการแนะนำวิธีการใช้งาน AI ที่ถูกต้องให้กับพนักงานและในอนาคตเราจะเพิ่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ของ Nest GPT ให้เป็นไปในทิศทางของ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องค์กรของเราซึ่ง Nestle เองเราก็อยู่ในสถานะที่พร้อมในการนำธุรกิจไปสู่ยุคของ AI 이게 스몰 랭귀지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우리 헬스케어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 네슬레하고 로레알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쿠키 코치라고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Hey there, I'm Ruth, the Nestle Toll House Cookie Coach. Let's kick things off with a classic Nestle Toll House chocolate chip cookie recipe. I can take you through it step by step, or would you rather work on a new one? I'd like to customize my cookie. I really think you're going to like putting your own spin on the classic recipe. To begin, let me know if you've got a dietary preference. I'd like to do gluten-free, please. No gluten. Got it. How do you like your cookie? Thin and crispy? Time to add morsels. Please pick one. Semi-sweet. Classic choice. You chose a winner. 소울 머신이라고 하는 버추얼 화상 기반인데 저거는 사실은 지금도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개 소스 애플리케이션인데 그것하고 네슬레가 같이 코옥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친숙하게 자사의 제품과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달고나라고 하는 커피 믹스인데 이게 네슬레에서 얘기하기로는 완전히 AI를 활용을 해서 제품화를 했던 그런 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부분 적용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네슬레가 하고 있는 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건식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그 슬라이드를 딱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저 위에 있는 텍스트를 읽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그림만 딱 보시면은 첫 번째 딱 느낌이 이게 무슨 다이어트인가 뭐 복근 뭐 그쪽인가라고 보시겠죠. 근데 텍스트를 딱 읽는 순간에 아하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인데 겉노트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장내에 들리는 소리들, 장내 운동을 하고 있는 장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겠죠. 그 소음을 컬렉션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내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내고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다이어트리 서제스턴을 해준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하게 될 개인 맞춤형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여기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교육의 개별인정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가 서플라이 사이드 웨스트나 비타푸드 가지 말고 이제는 라스베가스에 CES를 가라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이런 아이디어는 비타푸드나 서플라이 사이드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꼭 라스베가스를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게 작년에 탑5 디지털 헬스 이노베이션 중에 하나로 꼽혀서 아주 엄청나게 선풍적인 그런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라고 한 말씀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개발을 한 네이처 프레딕터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드럭 디스커버리 신약 개발에 있어서 뭐 AI 플랫폼은 워낙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사실은 저는 이제 로컬 제약회사에서 저기 사회생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신약 개발을 했지만 90년대부터 이미 구조 활성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이제 활성화됐고 그것이 AI라고 하는 것에 날개를 달아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의약품과는 사실은 우리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의약품이 하고 있는 어떤 그 프레임, 어떠한 식으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착안을 해봤습니다. 그럼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의 AI 테크놀로지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보면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제품 개발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 그 신물질, 신소재 개발과 포뮬레이션, 제형에 관련되는 디벨롭먼트, 그리고 3번째로 역시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언, 그러니까 그 개인 맞춤형, 이 3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의 AI 테크놀로지로는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성 인공지능 기반으로 기능성 식품이 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초보 단계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컨셉 정도인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주목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특히나 새로운 소재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식의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볼지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예측 모델인 네이처 프레딕터라고 하는 모델을 좀 고안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넘어야 될 허들은 주로 내추럴, 그러니까 전통 약물, 보테니칼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 복잡한 생리활성의 성분들을 하나하나 규명을 하고 그거를 규명을 하는 과정은 복잡하다 못해 사실 불가능합니다. 싱글 컴파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규명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추출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싱글 몰레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는 다른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챌린지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AI 기반의 정말로 많은 인사일리코 모델들, 그러니까 웹랩이 아닌 실제로 인실리코 모델에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빠르게 스크리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의약품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약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알파고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진 우리의 지금 현재 환경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던 솔루션은 확률 기반의 모델링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특정 소재의 기능성을 예측을 하고 그 각 소재별로 고유 지문,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 핑거프린트라고 정의를 했는데 생성을 해서 노드화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추럴 천연물을 대상으로 액티비티를 규명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스터디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출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어떤 액티비티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컴파운드 베이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범위한 추출물 베이스로 간다고 했었을 때에는 사실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미 건강기능식품 법이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의문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몰레큘이 아닌 추출물 베이스에서 연구를 좀 찾아보려고 했지만 연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여기 2020년도에 이집트에 있는 몇 약용식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액티비티를 싱글 몰레큘이 아닌 추출물을 대상으로 해서 액티비티를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인데 이런 것들 그나마도 몇 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신약과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는 정확하게 틀립니다. 신약은 싱글 몰레큘이고 우리는 추출물을 하고 있고 정말로 수없이 많은 몰레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헤트로지니어스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도 틀려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개별 인정형 프로세스를 가는 이 프로세스가 정말로 놀랍게도 신약 개발하고 과정은 비슷합니다. 스크리닝 시작해서 비트로, 비보, 그다음에 휴먼 가고 뒤에 가고 이 과정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근데 의약품은 트레이싱이 가능합니다. 한 스텝에서 한 스텝을 갈 때 그 스텝에 대해서 가능성 그것이 뭔가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것을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들이 모든 그런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일 화합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험관 시험을 했는데 애니멀에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단계 한 단계 갔었을 때 어느 단계에서 실패를 했었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왜 안 됐는지. 그냥 실험이 잘못됐나 봐요. 저희가 타겟이 잘못됐나 봐요. 그럼 타겟을 바꿀까요? 이 사실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성공 확률이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10%가 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이 모델의 기본적인 골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기존의 개별 인정형과 고시용품목의 그 소재들 중에서 싱글 보테니칼로 이루어진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 타겟 인그레디언트 TI를 대상으로 해서 펌메드에서 초록들을 컬렉션을 합니다. 물론 이제 API 통해서 저희가 얻어내기 때문에 많이 튕겨져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컬렉을 한 것을 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바이어 버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 중에 하나입니다. 버트라고 하는 것이 구글이 만든 자연어 처리고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오픈AI 챗GPT는 버트보다도 한참 뒤에 나온 자연어 처리 모델이죠. 조금 더 고차원의.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버트라고 하는 구글이 개발한 자연어 처리 모델을 알고리즘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제시를 한 31가지 기능성에 대해서 전체 프로파일링을 해서 기능성에 대해서 가능한 probability 스코어를 스코어링을 해서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를 합니다. 그 정교화를 한 거를 가지고 예측 데이터의 기본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과 함께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보타니칼 하나하나에 대해서 프로파일 핑거프린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스페이스에 뿌려서 그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모델의 가장 핵심 중에 내용을 정리를 해본 거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작년 지금 여기 미래포럼 학회지에 저희가 투고를 했던 내용인데요.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타겟의 소재로 활용을 해본 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성 농식품 자원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국산 소재들 중에서 대체가 가능하고 개별 인정 혹은 고부가가치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이제 오픈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로 크로닉 디지즈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그 소재들을 저희가 한번 타겟을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게 땅콩인데요. 땅콩과 그다음에 31가지 기능성을 키워드로 해서 앱스트랙트 약 2,160개 정도의 앱스트랙트를 가지고 31가지 기능성에 대해서 쭉 기능성 프로파일, 그러니까 스코어 프로바빌리티를 시각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앱스트랙트 한 4,500여 건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해서 기능성별로 프로파일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커큐민입니다. 강황. 그래서 앱스트랙트가 한 7,500건 정도 되는 앱스트랙트를 뽑아서 이에 대해서 프로바빌리티 스코어를 시각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새로운 소재를 탐색을 하고 개발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결국은 문헌 검색이죠. 문헌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구원들이 항상 이제 시놉시스를 작성을 하죠. 그 시놉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시놉을 하나를 만들어서 표를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피드업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자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은요, 이게 그 앞에 그 최 대표님이 워낙에 그 프로페셔널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의약품의 개발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즘 의약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의약품의 한 가지 몰레큘을 가지고 그 멀티 타겟, 여러 가지 타겟을 가지고 타겟 주인을 가지고 이것을 인실리코에서 액티비티를 일단 계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랩에서 비트로 비보를 통해서 구현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요 하나의 컴파운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프로파일은 하나의 핑거프린트가 되겠죠. 굉장히 고유한 핑거프린트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싱글 컴파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고유한 벡터 값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안이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의 고유한 값을 만들어서 그거를 스페이스에 뿌리게 되면은 그거 하나하나에 가지고 관계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가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아이디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그 각 보타니컬별로 각 기능성별로 31가지 기능성의 31 x 31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서로 기능성별로의 연관성을, 그거를 코사인 디스턴스 유사성을 만들어서 그거를 벡터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벡터는 하나하나 보타니컬에 대한 고유한 벡터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 핑거프린트 벡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고유값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대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을 가지고 저희가 31가지 PF 벡터를 가지고 지금 예측을 해낸 값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땅콩의 경우에 지금 그 개별인정형 중에서 싱글 보테니칼로 이루어진 추출물의 34가지를 가지고 저희 그 벡터를 한번 그 유사성을 한번 분석을 예측을 해봤더니, 땅콩의 경우에 있어서는 커큐민 그리고 생강 같은 경우가 상당한 정도로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요거는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고시형 제품 중에서 보타니칼 중에서 싱글로 이루어진 것들 22가지를 가지고 봤었을 때 땅콩이라고 하는 것의 전체 프로파일 벡터는 라이코펜, 토마토 추출물이죠. 그리고 알로에하고 상당히 비슷한 유사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예측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예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별인정형 고시형 전체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8가지, 9가지 소재를 가지고 히트맵으로 본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고시되어 있는 관에서 허가를 한 고시형, 그다음에 개별 인정형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소재들이 과연 어떠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가, 하나하나의 기능성이 아니고 31가지 기능성 전체를 반영을 한 벡터 프로파일이 어떠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히트맵을 통해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포뮬레이션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로축이 블러드 글루코스, 그다음에 세로축이 항산화인데, 항산화하고 블러드 글루코스는 뛸래야 뛸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이언티픽한 에비던스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항산화 활성이 높으면은 당뇨 활성 높고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에비던스는 많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연관성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포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항산화와 예를 들어서 혈당 2가지를 타겟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는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포뮬레이션을 찾는 것이 숙제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게 해서 프로파일 벡터를 가지고 유사성을 분석을 했었을 때 클러스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유사적인 성질을 갖는 소재들이 조 안에 저렇게 그룹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내외에 이 관련되는 내용 예측 모델을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각화를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시각화 중에 하나고요. 뭐 전부 다 뭐 지금 컨피덴셜하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앞서 지금 프로파일링에 봤었을 때 저희가 노드화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노드화를 해서 이거를 빅데이터화를 하는 것을 어떠한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의약품에서 얘기하는 소위 디지즈 타겟 드럭, 그러니까 해당 질병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타겟, 작용 기전 혹은 그리고 약물, 그것을 하나하나 노드화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신약 개발에 있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DTD 네트워크이고, 얼마 전에 중외 신약에서 저 관련된 내용을 아주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런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디지즈가 아니고 저희는 드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펑셔널리티, 기능성, 그리고 소재,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어쨌든 개별 인정형을 하기 위한 허들 중에 하나가 작용 기전을 밝혀내야 되겠죠. 그래서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노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노드화를 해서 네트워크를 한 요 지금 예시인데요. 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기 지금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기능성입니다. 시각처에서 얘기하는 31가지 플러스 기능성에 해당되는 노드고요. 그리고 저기가 보타니컬입니다. 그러니까 고시형, 개별 인정형,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모든 소재이고, 저희가 타겟으로 한 거는 식품 원재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현재 식물류로서 에더블 하다라고 포지티브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약 6,30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6,300종 정도의 보타니컬을 하나하나의 노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프로파일, 핑거프린트 벡터를 만들어서 노드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타겟 노트죠. 작용 기전에 대한 것들을 타겟 노트를 만들어서 저렇게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해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기에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스크리닝 아웃할 건 아웃하고요.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우리가 저게 지금 사실은 2차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게 3차원에서 이게 시멘틱 펍메드랑 똑같이 이게 3차원에서 실시간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3차원에서 돌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초기에 소재를 개발을 하고 타겟 소재를 우리가 타겟을 했었을 때 거기서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기능성에 대한 부분, 그것을 타겟을 굉장히 명확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이것이 개인 맞춤형 기능식품 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응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넘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시를 하는 키워드, 소재의 이름,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뭐 사용 부위, 뭐 이게 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사용 부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뭐 그러면은 제법은 어떻게 되니? 뭐 용매가 들어갔습니까? 뭐 열수입니까? 뭐 이런 뭐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타입은 그럼 뭡니까? 뭐 테스트부입니까? 아니면 뭐 애니멀입니까? 휴먼입니까? 메타 아날리시스입니까? 이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아주 그 디테일하게 키워드로 걸게 되면은 N수는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수가, N수가 상당히 작아지는 거죠. 이런 챌린지들을 저희가 극복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풀들, 조금 아까는 제가 식품 원재료 데이터베이스에 6,300까지만 얘기했지만 저희 타겟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US FDA에 있는 NDI 약 1,270가지, 그다음에 EFSA에 한 4,200 종류, 그다음에 일본 기능성 표시식품, 그리고 카나다 NPN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전부 다 풀링을 하면 한 15,000개 정도 소재가 저희의 타겟 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말씀드렸던 내추럴 프레딕트는 그 물질에 대한 예측뿐만이 아니라 제형, 그다음에 세이프티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케팅 쪽. 요 마케팅 쪽은 요 다음 세션에 우리 그 제주대학교 황정빈 교수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는 이 모델을 작년 태국 비타푸드 전시회 때 처음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그 인사이트 때 제가 그 PT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따 그 다음 세션에 하실 내용이고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만 좀 추가 설명을 드리고 세션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굉장히 범용적으로 알려진 소재가 아니라 상당히 좀 그 희귀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들은 당연히 퍼블릭 도메인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합성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상당한 정도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식약처에서마저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 정도로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합성 데이터를 도입을 했었을 때 지금 N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건 아마 저희 12월 달에 FSBH에 아마 투고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인데, 버트, 이제 구글의 버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건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몰 랭귀지 모델을 조금 더 좀 이렇게 특화하기 위해서 좀 엉뚱하긴 하지만 이 서양 음악에서 얘기하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매트릭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조금 더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고, 요거는 저희가 아마도 내년쯤에는 퍼블리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AI와 건강기능식품 이쪽에 대해서 뭐 44%, 뭐 34%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것을 건식에 있어서 어떻게 어플라이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기능식품 특히 이제 추출물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술 수용 모델 템을 활용한 AI 기반 예측 모델의 도입 전략과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제주대학교 황정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경영대 황정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경영대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바이올로지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지식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한참 고심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술 수용 모델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기술 수용 모델, 우리가 탑 모델이라고 하는
기술 수용 모델을 활용한 AI 기반 예측 모델 도입 전략과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침마다 뭐 영양제나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을 좀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좀 챙겨 드시나요? 네, 많이들 지금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이 챙겨 드시는 지금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을 정확한 용법이나 이걸 얼만큼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어야 된다, 아니면 나한테 부족한 그 영양분이 뭐가 부족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알고 먹으면 참 좋은데, 저만 해도 한 몇 년 전까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홍삼 하나 챙겨 먹고 종합 비타민 하나 챙겨 먹고 비타민 C도 먹고 B도 먹고 뭐 좋다고 하니까 면역력이 좋다고 하니까 아연도 챙겨 먹고 뭐 되게 많이 챙겨 먹었어요. 많이 챙겨 먹는데 이게 사실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 용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넘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더라라는 이제 사실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줄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알려면 뭐 우리가 약국 가서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뭐 병원 가서 상담을 받거나 뭔가 되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뭐 요즘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보면 이런 AI 기반에서 우리가 나한테 어떤 영양분이 지금 부족하고 내 식단을 분석해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제안해주는, 추천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좀 실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말씀해주신 뭐 최 대표님,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산업에서도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알고리즘 상에서 엔드 유저들, 소비자들한테 추천해주는 거 말고도 제조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AI, 뭐 머신러닝, 이런 뭐 HCI라고 하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뭐 좋은 기술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궁금했던 점은 뭐 좋은 건 알겠어요. 되게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 주신 뭐 단백질의 구조라든지 아까 뭐 몰레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컴파운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이게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고,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뭔가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이다 하고 뭔가 불확실하다 보면 이게 심지어 이런 신약이나 아니면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뭔가 내가 불확실한 무언가에다가 맡긴다라고 하는 게 되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구매를 할 뭐 의도가 있다든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이게 1986년, 여기 오타가 있네요. 1989년이에요. 이 두 개 연도에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기술 수용 모델이라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수용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IT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IT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해서 시작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외부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새로운 IT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요인이 지각된 용이성,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걸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 이런 게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이용 태도나 행동 의도,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앞서서 나왔던 지각된 유용성이라고 하는 인지된 유용성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지된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뭐 우리가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IT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용 태도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신념과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동 의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정도고,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거를 구매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들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기술 수용 모델은
일단은 두 가지 이론에 기반해서 이게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성적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 TRA 모델과 계획된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 TPB 모델에 기반해서 이제 이 탑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이 이성적 행동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할 때 그 행동이 뭐 자신의 태도와 타인으로부터의 기대, 또 규범적 압력을 고려해서 행동 의도를 형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 이너 빌리프라고 하는 내적 뭐 믿음이 우리가 그 다음에 태도를 결정하게 되고 우리가 행동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델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획된 행동 이론이다 한 TPB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TRA를 확장한 모델이에요. 확장한 모델인데 TRA에다가 지각된 행동 통제 요소를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나 좀 기회까지 좀 더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이론에서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탑 모델, 기술 수용 모델에서도 궁금해하는 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델입니다. 자, 다시 모델로 이거 돌아와서 지금 보면 사실 되게 좋은 기술도 많고 좋은 제품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 자체가 되게 좋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이걸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탑 모델에서는 이 지각됐다, 뭐 perceived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아까 데이비스가 조금 더 지나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 나왔던 이런 외부 요인이 단순하게 하나의 기술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좀 뭐 주관적 규범이나 이미지, 업무 관련성, 결과 품질, 뭐 입증 가능성 이런 걸로 또 나눠가지고 세분화해서 뭐 탑2 모델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뭐 3라는 모델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기서 이제 같이 코워크를 했던 뭐 벤카테시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제 통합 기술 수용 모델이라는 이런 유타우트 모델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이런 유타우트 모델은 약간 이론적으로 약간 기반이 좀 약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가장 클래식한 기본적인 탑 모델을 가지고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뭐 원하는 변수, 보고 싶은 변수에 따라서 이런 탑 모델을 뭐 이 첫 번째 오리지널 모델과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모델 혹은 유타우트 모델을 가지고 좀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저희가 그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해서 조금 한번 뭐 보고 넘어갈 건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더더욱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지금 제조업체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생산 비용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매출액, 노란 그래프와 이 생산액, 파란 그래프의 갭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경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런 생산액을 좀 더 줄이고 좀 이런 매출액을 좀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쭉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에 기반해서 아까 앞서서 이제 김선우 대표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아까 이 내추럴 프레딕터라는 이제 모델을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들고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모델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라는 인사이트를 이제 준 모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더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좋은 뭔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소비자들도 이걸 괜찮다고 느낄 것인가, 이게 불안하게 안 느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김선우 대표님과 해서 올해 한 5월쯤에 저희가 이런 탑 모델, 기술 수용 모델과 신뢰성 이론을 기반해서 좀 이런 연구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간단한 모델인데요, 좀 탐색적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AI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성분을 분류하고 이 제품을 제작한 제품과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이거를 분류하고 예측하고 만들어낸 제품을 비교를 해서 이 두 제품군에 대한 뭐 트러스트월디나 뭐 엑스퍼티스 아니면은 이제 뭐 제품에 대한 이런 태도와 구매 의도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자라고 하고 뭐 좀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저희 이제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을 했고요. 아마존 엔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샘플을 모았고요. 뭐 성비는 어쨌든 거의 5대5 정도의 성비를 가지고 뭐 평균 연령은 38.5세 정도의 이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에 기반해서 이런 걸 만든 제품에서는 우리가 이런 내추럴 프레딕터라는 이 AI 기반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예측하고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소개를 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산 방식에 따라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랜덤하게 우리가 이제 참가자들을 배분을 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탐색적으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모집 대상은 국내 소비자들만 대상을 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문화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번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제 저희 결과를 보면 뭐 생각보다 AI를 통해서 만든 제품을 사람이 만든 제품보다 더 좀 믿음직스럽고 전문성이 있고 이 제품에 대한 호의도도 좀 더 높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할 것이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부터 방향성과 상관없이 이게 AI를 더 좋아하든 사람을 더 좋아하든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주관식 설문을 같이 붙여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좀 물어봤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이게 AI로 하는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오류가 좀 적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AI가 하는 것들이 더 조금 오류가 적을 것이고 그게 내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더 맞는 걸 제시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그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헤이지의 프로세스 매크로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개 효과도 같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매개 효과를 여기 지금 리포팅 해놓은 거는 저희가 AI 모델, AI 제품을 가지고 AI 기반한 제품을 가지고만 일단은 리포트를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 매크로를 돌렸을 때는 우리가 이 신뢰 구간, 로어 레벨의 컨피던스 인터벌과 어퍼 레벨 이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유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지금 트러스트월디랑 엑스퍼티즈가 우리가 제품에 대한 태도에 우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리고 또 구매 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간단한 좀 설문이었고 실험이었지만 일단은 이런 건강식품 산업의 AI 예측 모델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런 생리활성 성분을 예측함으로써 이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다면 이런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생산 단가나 생산 비용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예측을 함으로써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가 있겠더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탑 모델을 통해서 기술 수용 모델을 통해서 AI 모델의 수용 가능성을 좀 더 증대를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지금 이제 봤을 때 뭐 한두 가지의 요소만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AI와 관련된 뭐 유용성이라든지 용이성이라든지 뭐 아까 저희가 봤던 믿음이나 전문성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건데 이런 요인들을 조금 더 추출을 해 나감으로써 실제 이제 사용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입 전략들을 수립을 할 수 있겠더라라고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향후 과제로는 저희가 이제 뭐 AI 기반에서 좀 개인화나 맞춤화 서비스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AI 기반의 기능성, 스코어링의 좀 더 고도화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확도나 신뢰성을 좀 높임으로써 좀 아까 말씀해주신 바이오 버트나 아니면 NLP 모델을 좀 최적화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예측을 하고 이런 피드백을 좀 정교하게 제시를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저희가 지금 국내 한국 데이터만 봤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DC 지수, 우리가 디지털화 지수가 되게 높은 나라예요. 되게 높은 나라인데 사실 이 점수가 높은 나라들은 이렇게 AI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 IT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권에서는 사실 이런 AI가 좋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IDC 점수가 낮은 점수들, 디지털화가 좀 안 된 문화권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실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기술 수용 모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정민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 분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 점심시간을 또 늘려주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함을 같이 좀 알려주십시오. 공부들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예, 저희 최 대표님께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 나왔던 내용 중에서 애니멀 모델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도가 필요하고, 이 애니멀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왜냐면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테스트튜브에서 애니멀로 넘어갈 때 그것에 대한 허들,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한 것들이 사실은 저희의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서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애니멀 모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 특정 회사를 지명은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치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애니멀 모델이 현재 이제 CRO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생기면서 뭐 모델들이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스코폴라민 인듀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특정 치매에서만 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새롭게 요즘에 나오는 뭐 인플라메이션 관련된 어떤 모델에서는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MGI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마우스 지노타입, 피노타이핑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많이 잘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특정 단백질이 저해됐을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캔서로 가거나 아니면 마우스가 뭐 뇌살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지 않고 기존의 어떤 보편화된 현재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거와 다른 어떤 마우스 시스템을 가져갔을 때는 이제 독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예. 그 세포 모델까지는 이제 효능이 잘 나오는데 동물 모델이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오는 게. 이건 제 지식으로 생각하기에 대사 효소의 영향을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았나. 페이즈 1 효소에 의해 가지고 지노바이오틱스들은 뭐 컨주게이션이 되든지 산화가 되든지 환원이 되든지 그 메타볼리즘을 해가지고 구조가 바뀌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인실리크로 뭐 말리큘라 다킹한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페이즈 1 엔자임에 대해서 이게 뭐 인택트한 폼으로 있을 것인지 구조가 바뀔 것인지 아니면 얼마의 비율로 있을 것인지,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프리딕트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독성 ADME 톡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 한 88가지 정도를 한 가지로 묶어서 이제 멀티 모델 프레딕션을 하고 있는데 여기 중에 이제 하나의 섹션이 이제 사이로크롬 P450에 관련된 어떤 성분들입니다. 하나의 예에서 이제 어떤 추출물을 하고 계신 업체들하고 이제 서비스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 성분이 주성분이 이제 효과가 있었고 다른 성분 하나가 이제 사이크롬 P450 3A4를 이니비션하는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추출물에 있는 다른 성분 때문에 이제 독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화합물에 뭐 글루큐로네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당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제약 산업에서 했던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시켰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근데 또 천연물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폴리페놀도 있고 플라보노이드도 있고 뭐 털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제약 쪽에서 쓰지 않던 화합물들 구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콜라보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쌓고 학습의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빨리 식사로 가시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발표 내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직접 연사님들과 접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래포럼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건강기능식품연구회 학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